자, 이제 이어서 1장 4절 조선 전기 한국 수학 개관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십학은 관료조직 내의 기술학에 관한 것으로 고려 제도를 거의 그대로 이해받았는데, 이때 이제 의학 박사, 또 유학 박사, 산학 박사가 있었고, 그리고 산학을 가리켰으며,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학이 더 보태져서 이제 잡과 십학의 교육 체제가 태종 6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종 5년에 산학 박사를 이제 양반집 젊은이들이 이제 시험을 봐서 선발되었고, 그리고 또 중강 좀 더 높은 직에 자원하는 사람들도 산법을 배워서 이제 회계를 맡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세종 시대에는 이제 잡과 십학의 교육 과정이 이제 확립이 되고, 그리고 교육 내용도 한층 이제 충실해졌습니다. 그리고 1443년에는 이제 전제 상정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이 수학을 하는 산원, 지금 같으면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계리인, 액처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리를 다루는 그런 공무원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통계학자이기도 하고. 자, 그 당시에 이 도승지를 했던, 도승지면은 저거죠. 서울시장 같은 거죠. 이 이승소는 이제 공무원들을 뽑을 때, 고급 공무원들을 뽑을 때, 그 전에 시험 보던 과목 대신에 산수를 시험을 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세종한테 건의를 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실제로 세종은 집현전에 있는 교리들, 교리하면 선생님들 급으로 볼 수 있겠죠. 산학을 배우도록 했고, 또 정인지한테는 직접 산학 계몽을 이제 배우기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에서 세종이 이제 수학, 특히 이제 매직 스퀘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규모가 적지 않죠. 자, 그러나 세종대 완성한 18의 교육제도는 세조가 집권하면서 변화를 겪게 되면서 10학 대신 이제 7학만 다루게 되면서 이게 수학이 잠시 빠졌었죠. 산학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기록으로 성종 16년에 이제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건데, 나라를 이제 경영하는 그런 원칙들을 다룬 이 경국대전의 기록에 의하면 10학에 다시 산학이 들어갑니다. 산학. 음악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세종 때 10학이 산학을 포함한 8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국대전의 이제 산학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를 보면은, 무릇 만물의 변화를 다하려면 반드시 산수를 알아야 합니다. 6예 중에 그 수가 그 하나에 들어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산학박사 중감을 설치하고 등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제도에 맞춰서 관직으로는 산학 교수가 1명, 별제 2명, 또 산사가 1명, 또 계산하는 계사가 2명, 또 산학 훈도가 1명, 이런 식으로 관직이 있어서 공무원들을 발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산학자들은 호조에 속했는데, 2조 판서, 호조 판서, 병조 판사 하듯이, 호조가 뭐 하는 데냐면 호구조사하고 전지, 땅, 밭과 땅을 관리하고, 또 세금을, 또 부역, 또 공납 등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그 수리적인 일들, 땅 호구조사를 하고 이게 다 통계라든지 또는 세무 관련된 일들이고, 또 지금 같으면 물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수리적인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게 되고, 보니까 이 30명 정도의 산원들이 당시에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산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걸 이렇게 분류를 하면 사대부, 그러니까 양반들 중에서, 고급 관리 중에서 수학을 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계몽 실학자, 서양 과학들이 접하면서 이 실제 또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을 쓴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기술 관리들, 공무원들 중에서 수리에 관련된 일들이 하든 그런 통계, 뭐 계리, 산술 처리하던 그런 공무원들, 이런 크게는 이 세 그룹의 이 사람들이 당시에 조선 전기에 수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팔쪽 병풍입니다. 병풍. 작년에 만들어서 올 봄에 처음 전시한 거. 이게 2012년 4월에 처음 전시한 건데, 요게 이제 한나에 3개씩, 38, 24개의 그 조선 산학 책 중에서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그 수학 책들의 그 내용들을 뽑아서 24장면을 만들어서 병풍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수학과 전공하는 그 여학생이 이제 그 시집을 갈 때 병풍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수학 병풍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 형이 77년도에 에베레스트에 한국인 최초로 그때 등반을 해서 그때 이제 찍은 사진들로 그때 병풍을 만들어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나한테 준 거를. 내가 그때 여러분들 나이였는데 어쨌든 사대부 산학자의 배경에는 고전적인 육례에 이제 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종도 이 수학적인 배경을 차근히 쌓았고 또 세종이 공부한 책이 산학계몽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대부 출신 산학자들을 먼저 봅시다. 세 개의 부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 사대부 출신 산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최석정입니다. 이게 최석정이 쓴 구수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구수략이라는 책에 있는 모양들인데요. 이건 낙서, 이건 4구도, 7구도, 6구도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이 하도와 낙서에 있는 이런 모양인데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마방진이죠. 이게 보면 개수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숫자로 쓰지만 1, 2, 3, 4, 5, 6, 7, 8, 9 하는 식으로. 그쵸? 요 숫자. 그러면 요거 더한 숫자랑 요거 더한 숫자랑 요거 더한 숫자랑 이거 더한 숫자랑 똑같죠? 개수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마방진이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3x3인 경우에서 더 커져서 4x4도 생각할 수 있고 5x5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의정이었던 그 최석정이 이런 걸 공부한 책을 쓴 게 구수략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마방진 내용도 있고 합니다. 또 그 최석정의 그리고 독창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오일러보다도 더 먼저 얼쏘가나 라틴스키아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 최석정입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얘가 최한기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이게 최한기의 를 그린 그림인데 최한기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책을 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과학 관련 서적은. 이 최한기도 최석정과 공통적으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한국 사상사의 가장 뛰어난 경험론자의 한 명이고 또 수학자로는 습산진벌이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세종이나 최석정이나 최한기는 모두 다 각자 시대는 다르지만 그 수학과는 비슷한 그 양반 수학자 그룹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당시에 이런 그 양반 수학자들이 추구했던 수학적인 흐름은 그 일본이나 또는 프랑스 계몽운동가 그 시절에 그 수학자들이 추구했던 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운이었습니다. 자, 황윤석은 이제 실학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제 지금 실학자, 그러니까 이게 practical mathematician, 그러니까 과학자, 맞으면 과학하면서 수학하는, 그러니까 실제 과학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이제 그 수학을 활용해서 그런 걸 다루었던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황윤석을 들 수 있고 이수신편은 이게 한 권 책이 아니라 이 백과사전 같은 책입니다. 저는 수능 시험에 이게 문제가 이수신편에서 나오는 그 문제가 나왔었죠. 예를 들어 4발 동물 몇 마리하고 2발 동물 몇 마리가 같이 있는데 총 다리수가 몇이고 마리수는 몇이면은
저기 토탈이 그러면 각각 몇 마리씩 있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 수능 문제 그거 내가 낸 거야. 자, 산학인문과 산학본원이 그가 쓴 수학책입니다. 산학인문의 내용은 산학계명, 상명산법 등 중국계 산서를 비롯해 당시 청나라에서 발행된 산서를 소개하고 있으며 산학본원에서는 전통적인 천원술과 유럽의 방정식 또는 차근법과의 관계들을 논하는 등 실제로 이제 그 수학적인 연구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그 실학자 중에서 산학을 한 사람의 또 대표가 이 홍대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홍대영은 이 주해수용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이 주해수용에서 그는 중국 수학들 또 서양 수학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창조적이죠. 독창적인 그런 수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이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가장 큰 그룹이 숫자로 가장 큰 게 이제 그 중인 출신의 산학자들인데 경국대전에 소개된 바와 같이 이 산학자가 되려면 중인들이 이제 시험을 봐서 취재를 봐서 이 관직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중인으로서 이 공무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양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노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중인들이니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인 산학자들은 그 수학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그 안정된 공무원 생활하는 것을 만족을 느껴서 그래서 그 가족들, 자기 자식들을 주로 산학자가 되도록 권유를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계 수학사에서 보게 되면 기술 관료 단체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통혼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책을 나눠보고 자기들 그 중인 산학자들끼리 서로 같이 교류하고 공부하고 또 혼인으로 맺어지고 하는 그 독특한 그런 그 중인 산학자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특수한 신분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중국에도 또 일본에도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그런 산학자 그룹입니다. 이 중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단순히 중인이 아니라 중인설이라고 해서 요 산학자들을 뽑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게 시험 볼 때도 자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때는 2품 이상의 문무간의 양첩의 자손 중 정삼품에 또는 빈첩의 자손 중엔 정 5품, 6품 이상인 자의 양첩 자손은 정 4품 또 천첩의 자손은 정 6품 또 7품 이하 또는 무관인 자의 양첩 자손은 정 5품 또 천첩 자손은 그 천민에서 양민이 된 사람 정 7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 양첩 양반 첩을 그러니까 처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으니까 그 첩중에서 양반 출신인 첩의 자손은 시험 봐서 붙으면 정 3품까지 이제 발령을 내고 이 빈첩 또는 뭐 이렇게 천첩 이 천민 중에서 첩으로 된 사람이 낳은 자녀는 정 6품에 발령을 내고 하는 식으로 아주 굉장히 계급을 엄하게 따져서 구분을 했던 그런 사회죠. 자,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 기준도 바뀌어지고요. 2품 이상의 첩 자손이 사여권, 관상감, 내수사, 해민서, 산학, 유학, 수재서에 등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직책에서 어느 등급의 직책을 주느냐 하는 것을 출신을 굉장히 따져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직업을 가진 중인들은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고 노력을 당연히 했겠죠. 자기 자식에게도 안정된 신분을 전해주려고 노력들을 했겠죠.
어쨌든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조선시대의 그 역사가 왕조 실록으로 굉장히 잘 보존돼 있잖아요. 거기에 주학 입격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주학이 이게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주학의 그 취재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의 그 이름과 나이, 뭐 또 가족력 이런 것들이 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뒤져보면 그러면은 그 굉장한 정보가 거기서 추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선 왕조 실록이 있고 조선시대 사료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수학 책들은 다 누가 훔쳐갔지만 이 남아있는 데서 우리가 그런 기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15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주학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쭉 1627명을 다 연결시켜 보면, 혈연관계를 추적해 보면 이들의 직분이 거의 세습화되어 혼인도 거의 산사 집안끼리, 이렇게 산학을 다루는 공무원들끼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산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 집안이 경주 최 씨가 203명의 산사를 배출했고, 남양 홍 씨가 67명을, 또 합천 이 씨가 64명을 배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산사 집안이 형성됨으로써 산사 집안 출신의 홍정아처럼 이 수학 연구 분위기 속에서 수학책을 쉽게 접하여 공부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주학 입격안에 있는 합격자들의 가계도를 그려보면, 이 서양에서 이 수학자 집안으로 유명한 게 이제 베르누이 집안이죠. 이 베르누이 집안의 가계도보다 훨씬 풍부하고 화려한 그런 가계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산사 출신 수학자가 경선징, 홍정아, 이상혁입니다. 이들 세 명이 또 다 서로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또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안들이 서로 혼인으로 연결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서로 사돈집에 있는 수학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거고, 그걸 저도 빌려서 공부할 수는 있었을 거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19세기의 산학자 이상혁은 가장 중요한 그 조선시대 산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상혁은 합천 이씨 가문에서 태어나서 종팔품 계사벼슬을 지낸 이병철의 아들로 1810년에 태어나서 이 주학으로 과거에 입격한 산학자입니다. 특히 합천 이씨 집안이 이제 바로 그런 집안 중에 하나고요. 이상혁은 8대조부터 시작해서 12대까지 걸쳐 64명의 주학 입격안을 낸 집안이며, 다른 산학자 집안과 사돈을 맺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산학자 집안입니다. 이상혁의 아버지의 첫째 부인 홍씨가 바로 홍정아의 조카인 홍일옥의 딸이고, 이 집도 유명한 산학자 집안이고요. 이러한 배경은 이상혁이 자연스럽게 산학을 공부하여 22세에 주학에 합격하고 정육품 별제까지 지내게 됩니다. 또 경성징의 조카 경연은 홍정아의 외조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습니다. 여기 홍정아가 있고, 여기에 홍정아가 있고, 이상혁이 있죠. 이렇게 이상혁은 이렇게 사돈으로 묶여지고 장인이 되고, 이 장인은 또 이렇게 가족으로 연결되고, 이 장인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거의 이 많은 산학자들이 다 가족으로 사돈의 팔촌으로, 사돈의 사돈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요. 이제 이게 그 취재에 붙었을 때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홍정하를 본다, 또는 뭐 경선징을 본다 그러면 무슨 시험에 언제 붙었고, 청주 사람이고, 아버지는 뭐 별제를 누구 했던 누구고, 뭐 등등, 또 그에 대한 그 관련된 그 특이 사항들을 쭉 적어 있죠. 보는 전주고, 뭐 누구하고 결혼했고, 뭐 등등.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록, 그 직책과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사돈 기록을 뒤져서 아까 그 표를 만든 겁니다. 어쨌든 박율과 최석정은
또 물론 조태구, 또 판서를 지낸 남병철, 그러니까 이 최석정도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고, 조태구 영의정인 사람이고, 남병철은 판서를 지낸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병철은 형제고, 또 그 황윤석, 뭐 홍대용, 배상설, 조이순 이런 유학자들이 다 당대 산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이 중인 산악자 그룹들을 리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인 산악자들이 숫자가 많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이상혁 같은 사람들은 독특한 그 독창적인 성과들을 냈지만 오히려 책을 남겨놓은 사람으로 보면 양반 4대부 산악자들이 책을 훨씬 더 많이 남겨놨어요. 숫자가 적어도. 중인 산악자들은 숫자는 많아도 그 사람들은 이 학술적인 그런 기여보다는 이 실무적인 일에 투입을 됐고 관심도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수학적인 재능이 있고 또 연구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있었던 몇몇 사람만 수학책을 쓰고 연구를 했고 한 기록을 뒤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이 연구하는 사람하고 이 계산 잘하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걸 추구하는 것하고는 또 약간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세 그룹이 있었죠. 세 그룹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그룹 중에서 책을 많이 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4대부 산악자들이고, 그리고 그 4대부 산악자들과 이 중인 산악자들이 당연히 서로 교류가 있겠죠. 왜냐? 이 중인 산악자들은 직급이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은 7급 공무원 또는 5급 공무원이면 5급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 3급 공무원 지금 같으면 또는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통제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이제 국가 정책을 세우고 하면은 그거를 책임을 7급 공무원, 뭐 9급 공무원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장급 이상인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중인 산악자들 그룹을 동원해서 일을 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고 통계를 내겠죠. 자연스럽게 서로 상호 교류를 하게 되고 4대부 사대부들은 학식이 높으니까 산악책을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책이 규장각이나 존경각이나 경복궁 근처에 있으니까 그 고급 공무원들은 그런 책들을 언제든지 빌려서 볼 수 있으면서 쉽게 지식을 습득하고 또 모르면 또 구체적인 거는 현직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4대부 산악자들과 이제 중인 산악자들 사이에 이 교류가 맺어져서 서로 책을 쓰는 거에 서문을 이제 써주고, 예를 들어 중인 수학자가 쓴 수학책에 4대부 수학자가 읽고 평을 해주고 서문을 써주고 또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많은 4대부 산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4대부 산악자 중에서 이 최석정, 2조 판서까지 지낸 이 최석정은 이 구수략을 집필했는데 이 구수략의 내용에 그야말로 오일러가 한 연구 이상의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이 최근에 발견돼서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당시에 저 4대부 관료들이 이 수학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스스로 공부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관료나 정치인들이 실제로 수학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국가 경영에 활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600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던 것은 그것이 기후가 좋아서 운이 좋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각각의 분야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또 수학, 어디 뭐 천문학, 어디도 빠지지 않고 다 그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기여해 왔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 관료들도 이 과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또 수학적인 그 사고, 방법, 또 수학적인 지식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수학 교육의 해로 작년에 선언되었고 또 2000년에 그게 이제 Year of Math 수학의 해로 2000년이 선언되어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를 한국에서 열고 또 2014년이 이제 수학의 해로 선언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점점 수학에 대한 관심을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이 강조하고 또 기여하고 그래서 그 정치인들도 수학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요새 금융수학도 그렇고 뭐 바이오매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또 그에 필요한 인력들을 배출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을 서로가 인식하고 또 그만한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수학 경쟁력을 강화해서 그걸 기반으로 더 창조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워내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국 책이에요. 이건 중국 수학 서적이 이제 조선 반도에 있게 된 그런 그 교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리뷰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조선에 있는 책들이 그 전에 얘기했듯이 그 묵사집 3법 임진왜란 전에 우리가 쓴 산학책들은 지금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묵사집 3법 이후로만 쭉 책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전에 옛날 책들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이제 서기 263년에 구장산술, 산악계, 양위산법의 경주본 1433년에 만들어진 또 1450년에 신편산악기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다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본을 이제 만들고 있는 책인데 마테오 리치의 기하 원본 이런 것들 이 중에 많은 책들은 이제 그 규장각이나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 황인석의 이수신편, 홍대영의 주해수용 이렇게 쭉 찾고 있습니다. 옛날 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알고 바로 가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조선 전기의 산학에 대해서 얘기를 정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17, 18세기 조선 이게 중기 후기지요. 조선 중기 후기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조선으로 서양 수학이 유입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 전기 산학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